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일본의 금리 인상보다도 코인의 등락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시장을 출렁거릴 발표가 꽤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셧다운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쏟아지는데요. 일단 12월 16일 화요일 밤이네요. 밤에 FOMC 멤버 윌리엄스 연준 뉴욕 연준 총재가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분이 FOMC에 뭐 2인자에서 3인자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한 달 전쯤에 뭐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그 연준에서 대차 대조표를 늘린다, 국채를 살 수 있다, 이런 발언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면서 힌트를 줬던 분이라서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뭐 실업률 이런 것도 화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밤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연설이 또 있고요. 18일 목요일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대망의 CPI가 드디어 11월자가 발표가 되네요. 그래서 뭐 이때 화요일 날 고용지표라든지 목요일 날 CPI를 통해서 1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뭐 작게나마 좀 뭐 요동을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19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일본의 금리 결정. 아마 보셨겠지만 모든 뉴스가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정말 대문짝만하게 뉴스가 많이 실리는데요. 이번 달에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화됐다. 30년 만에 0.5%의 벽을 넘는다. 이번에 0.25% 올리면 이제 0.75%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뜨겁지 않을까? 뭔가 조금 떨어지려고 치면 이번 주 내내 이것 때문이다. 이런 뉴스를 아마 흔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넌센스입니다. 좀 우스꽝스러워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체제로 가면서 이분은 분명히 돈을 풀고 있거든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우에다 일본 이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를 또 인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써야 되는데요. 인기를 얻기 위해선 또 돈을 풀어야 되는 굉장히 넌센스한 상황. 근데 이게요, 사실은 뭐전 세계가 쓰고 있는 정책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의 미국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인플레는 잡아야 되니까 금리는 막 빅 스텝이네, 자이언트 스텝이네 올리면서 뒤에서는 영래포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전 세계가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트위터를 보시면 뭐 기사를 보셔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 대한 퍼드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이 뭐 붕괴할 것이다. 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가져와 봤는데요. 뭐 지금 금리 인상하니까 특히나 일본이 미국 정부 이 국채 최대 보유국이기 때문에 뭐 던져버릴 수도 있어. 뭐 이런 뉘앙스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3번 있었거든요. 24년 3월 달에도 금리 인상했더니 비트코인 23% 떨어지더라. 7월 달에도 작년에 했더니 26% 떨어지던데 이게 블랙 먼데이 그때입니다. 그리고 25년도 1월 달에도 금리 인상했더니 30% 넘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비트코인 7만 달러 가나요? 막 이런 식으로 퍼드가 굉장히 난무한 상황. 그러니까 이런 도표가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의 주봉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파란색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마다 일본 기점에서 이렇게 그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4년도 3월 달, 3월 19일에도 일본이 금리 인상했더니 야, 이거 봐라. 마이너스 27%. 그리고 이때 기억나시죠? 8월 5일자로 해서 블랙 먼데이 왔었잖아요. 자, 작년 7월 31일 날 금리 인상 발표를 했더니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 그리고 25년 1월 24일에도 금리 인상 발표했더니 쭉 떨어지더라. 이번에도 다를 거가 뭐가 있냐? 이거 제가 그린 겁니다. 이렇게 까맣게 사람들이 다 하방에 지금 뭐 베팅을 한다든지 현금을 뭐 이렇게 다 팔고 축적을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꽤나 많이 보이고 있다. 이게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퍼센티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지 똑같아요. 이때 뭐 금리 인상했더니 떨어지고 금리 인상 떨어지고 금리 인상 떨어지고 또 떨어질 수 있다. 폭락 올 수 있으니까 다 팔고 도망쳐. 뭐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조금 과도한 걱정이 아닌가. 좀 선반영이 돼 있지 않나. 그리고 블랙 먼데이 때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블랙 먼데이 때는요.
굉장히 돌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 거는 제가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하는데 이거 외의 것들, 뭐 요거나, 뭐 요거나, 요거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의견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4년도 8월 5일, 정확히는 7월 31일에 이 발표를 하고요. 한 2, 3일 정도 후에 주말 끼고 이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별로 사정은 안 좋았고, 이제 8월 5일쯤에 블랙 먼데이가 나오면서 전 세계 뭐 코스피 한 8% 빠지고 코스닥 한 12% 빠지고 뭐 니케이 10% 넘게 빠지고 전 세계가 이때 난리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중앙은행 총재도 이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이후로는 금리 인상 안 한다, 당분간 없다 이렇게 한 발 물러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지금은요, BOJ는 일본은행은 충격에 대한 사전 경고를 굉장히 충실하게 합니다. 자, 한번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12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 날 금리 인상 예정이 돼 있는데 언제 제가 사전 경고 시점을 쭉 다 빼놨습니다. 사전 경고를 언제 했냐면요. 12월 1일에도 한 번 했어요. 금리 인상 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것. 이때 한 번 운을 띄웠고요. 12월 4일자로 한 번 또 했습니다.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올리긴 올린다. 자, 사전 경고를 무려 두 번이나 했네요. 또 볼까요? 올해 1월 24일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어, 한 달 반 전에 12월 초, 그러니까 1월 24일에 금리 인상했는데요. 한 달 반 전부터 나 올릴 수 있어, 올릴 수 있어, 주의해야 돼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해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지금 거의 20년 전이죠. 2007년에도 2월 21일 날 금리 인상했는데요. 1월 달에야,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에야 사전 경고를 이미 해줬다는 겁니다. 200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4일 금리 인상했는데 5월에서 6월 내내 거의 두 달 전부터 주구장창 나 올릴 거야 사전 경고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은행은 워낙 저금리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경고를 하고 언론의 동태를 살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 잠깐 빠진 게 있는데 약간 24년도 3월 19일도 금리 인하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여기 넣진 않았지만 역시 3월 초에 사전 경고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 블랙 먼데이는 왜 일어났느냐? 이게 7월 31일 날 실제 발표를 하고요. 이게 정말 주말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사전 경고가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사고에 가까운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24년도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봤더니 사실 크게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필요성을 못 느꼈나 봐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 충격이 얼마나 클지를 까먹고 이때 사전 경고를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금리 동결을 할 거 아니면 혹은 좀 안 좋으면 양적 긴축 계획만 발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금리는 동결이 아니라 인상으로 해버리고 QT는 할지 안 할지 몰랐는데 하는 걸로 병행을 해버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정말 이때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웠다. 블랙 먼데이였다. 근데요, 아까 24년 3월이나 25년 1월이나 이때도 사전 경고를 했었는데 뭐 20%, 30% 떨어졌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24년 8월 5일, 즉 블랙 먼데이 이때는 사전 경고 자체가 없었다. 근데 그 전에 24년 3월과 25년 1월의 하락은 조금 다르다. 앞서 가져왔던 거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마다 떨어질 때인데요. 자, 이게 비트코인의 주봉입니다. 근데 이게 24년도 3월 19일 보시면요. 이게 발표를 한 딱 그때거든요. 발표를 하자마자 떨어질 것 같더니만 이 초록색 양봉 보이시죠? 오히려 올랐습니다. 직후에는 올랐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블랙 먼데이 때는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갑작스러운 이제 사전 경고 없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렇게까지 크게 떨어진 주봉은 우리 찾아보기가 어렵죠. 굉장히 발표하자마자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심지어 이게 한 달 정도 더 갔습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하시고 이때 코인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월 5일도 많이 떨어졌지만 9월 6일인가 9월 7일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이더리움을 이때 사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때는 충격이 오래 간 것도 제가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 이때 당시에 B컷을 했었잖아요. 근데 또 25년도 1월 24일 이때요. 분명히 발표를 하고 여기 초록색 양봉 보이시죠? 미약하나마 발표하고 올랐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나중에. 근데 그럼 제가 왜 틀리냐고 하느냐? 이 블랙 먼데이 때와 다르게 자, 요때 한번 볼까요? 지금 이미 저점에서 3배나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게 3,500, 600만 원 하다가 이게 1억 찍어서 24년도 3월 달에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온 거 기억나시죠? 3배나 많이 올랐으면 어느 정도 급등 후에 차익 실현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금리 인상 발표한 직후에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요. 요 뒤에 가서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정확히 6월에서 7월로 기억하는데요. 마운트 곡스가 야 이거 채권자들 상환하면서 이거 물량 다 팔아버릴 수 있다.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다 던질 수 있어. 6월에서 7월이고요. 독일 정부가 5만 개 판다. 역시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일본의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기는 조금 시원찮은 구석이 있죠. 나중에 요 퍼드가 더해지면서 꽤나 많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하락을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표시를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뭐 마운트 이 퍼드 블랙 먼데이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자, 25년도 1월 24일 이때도요. 굉장히 많이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이때 제 기억에 한 7천만 원, 8천만 원 했던 게 1억 6천만 원 근처까지 2배를 급등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급등한 후에 나오는 이제 차익 실현 내지는 조정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때는 급등이 있었습니까? 급등 없었어요. 이때는 조정의 거의 말미에 가까운 굉장히 힘든 시기였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렇게 크게 오르고 크게 오르면 급등 후에 조정으로 볼 수도 있다. 이 하락을.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25년도 2월에서 4월쯤에는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2월, 3월, 4월 내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쵸? 이걸 금리 인상 일본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이 엄청난 그 뭐 정말 세계 신기록이었죠. 뭐 20년간 들어서 크립토 공포 지수가 뭐 2였나요? 3이었나요? 뭐 크립토가 아니라 주식 공포 지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앞에 이제 더 공포스러운 순위가 뭐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떨어졌던 거. 이건 관세 공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때 트럼프가 당선돼서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전략적 비축을 한다고 하면서 행정명령은 서명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사겠다 이런 발언은 없었고 지금도 흐지부지 되고 있죠. 그나마 범죄자들의 것을 모아서 뭐 사면 사겠다 이런 식으로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실망감에 이렇게 떨어지고 즉 관세나 뭐 트럼프 덕분에 뭐 떨어졌다고 보는 건 맞겠지만 이렇게 초반에 있었던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 걸 마이너스 30% 잡는다? 요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마 걱정을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전문가들이 1.5%까지 갈 수 있다 금리가 지금 0.25% 올리면 0.75%거든요. 일본의 통화정책 전문가들이 근데 1%까지 오를 사람 전체 이제 전문가 29명 중에 8명이 1% 갈 수 있어. 7명이 1.25%까지 갈 수 있어. 또 다른 7명은 1.5까지도 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자, 이게 누구라고요? 일본 통화 정책의 전문가들. 전문가는요, 그냥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정권이 없습니다. 차라리 연준의 점도표만도 못하다. 연준의 이사들은 실제로 본인이 투표권이 있으니까 이 점도표를 대부분 찍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점도표대로 가지 않고 다 틀리는데 그냥 전문가들이 점을 찍은 걸 가지고 1.5%더 갈 수 있어 라고 공포감을 너무 심어주는 게 아닌가. 이 전문가들을 너무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요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된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5년도 10월 말쯤에요. 이례적으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 당신들 물가 관리, 인플레 관리 안 하십니까? 그리고 환율 관리 안 하세요? 라고 간접적으로 일본 금리 인상을 하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었습니다. 다른 나라 물가 관리, 금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긴 한데요. 그만큼 뭐 미쪽이니까 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사전 조율도 끝났고 사전에 경고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블랙 먼데이 같은 상황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물론 뭐 중요한 데이터긴 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요거는 좀 예상이 돼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뱅크 오브 재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코인만 오르려고 하면 누르는 지금 코인이 뭐 주식도 못 따라가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도 계속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 오르려고 하면 누르는 이 악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오르면 찍어 누르고 오르면 찍어 누르는데 뭐하러 사람들이 지금 장기 투자하느냐? 사팔사팔을 하든지 뭐 단타나 롱숏만이 살 길이다. 실제로 뭐 제인 스트리트나 여러 이제 어 월가에서도 이런 세력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를 추종하는 뭐 ETF까지 등장을 하잖아요. 미국 시장으로 아침만 되면 떨어졌다가 장외 시간에 오르고 이거 뭐 논문까지 나올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됩니다. 클래리티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나와야 SEC가 증권을 담당할 거고 CFTC가 상품을 담당할 텐데 이 코인이 어디로 갈지, 어떤 코인은 이쪽으로, 어떤 코인은 이쪽으로, 토큰화된 거는 이쪽으로, 어떤 거는 이쪽으로, 이게 규제가 명확히 돼야지만 이 시장 조작하는 세력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자, 오늘 새벽 기사였습니다. 12월 15일 새벽이죠. 나스닥은 날았는데 암호화폐는 왜 이러냐? 우리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왜 주식도 못 따라가느냐? 의문의 35분 폭락의 미스터리. 또 새벽에 조금 코인만 청산이 되고 뭐 나스닥은 선물도 그대로 살아 있었나 봐요. 이건 최근 얘기입니다. 예전 몇 달 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기사 중에 일부를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런 디커플링 현상은 시장 조작설에 힘을 싣고 있다. 지금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 조작을 하는 게. 지난 10월에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언 직후에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11월 초에 에펙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뭔가 히토류 규제를 하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나도 100%라고 하면서 그때 또 퍼드가 나왔었고 또 뭐 최근에도 JP 모건의 스트래티지 퍼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겹칠 때마다 특히 10월 10일 기준으로 엄청난 레버리지가 청산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시장 조성자, 즉 마켓 메이커나 트레이더 하던 분들이 특정 뉴스를 명분 삼아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흔든다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게 모두 다 이제 알려져서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25년 말까지 상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명확하게 확정을 하려고 노력 중이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세 조정 행위가 약 7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확한 수치까지 나온다는 얘기는요. 이미 계산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겁니다. 이 조작하는 친구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감소가 되겠구나. 이게 지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오래 반복되어 왔다. 이게 지금 끊겨야 된다는 겁니다. 코인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돼야만 조작이 줄어들 것이고, 뭐가 이제, 뭐 SEC에서 이거는 담당해라. CFTC는 이게 담당해라. 그럼 구체적으로 가면서 이제 규제가 명확해지겠죠. 이거는 조작이야. 이거는 불법이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결국 전략적 비트코인 리저브, 이 비축하는 법안이라든지 RWA, 자산 토큰화 시대가 온다든지 다 차근차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게 명확히 돼야만 미국이 비트코인 이하 다른 코인들까지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도 모르면서 나라가 산다는 거 굉장히 넌센스 할 겁니다. 자산 토큰화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뒤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이거겠죠. 현재 클래리티 법안은 언제까지 가 있느냐, 진행 상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 하는데요. 일단은 이 클래리티 법안이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기사입니다. 논의가 내년 1월로 넘어갈 가능성. 올해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해를 건너가는 분위기이긴 하네요. 근데 요걸 보시면 현재 법안 문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크립토 업계나 백악관, 공화당, 민주당이 전부 다 비공개로 회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법안은 이 백그라운드는 있는 상황인데 참고로 하원은 통과를 했고요. 지금 상원에서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이제 주요 쟁점이 뭐다? 첫 번째, 정부 고위 인사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윤리 규정. 트럼프 들으라고 한 얘기죠. 트럼프 업계에서
뭐 크립토로 뭐 여러 사업 하던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건 트럼프가 포기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내 이익이 배반되니까, 배신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자 연계 허용 여부. 이건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들고만 있어도 이자를 준다면 전통금융, 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나겠죠. 여기서 들고만 있어 주는데 은행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뭐 테더나 서클이나 이런 데랑 전통금융의 갈등이, 그러니까 이 이익이 정말 촘촘하게 엮여 있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포기해야 되고 전통은행이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SEC의 토큰 관할권 범위나 디파이 규제 방식. SEC가 지금 많이 포기를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사실 자산 토큰화로 놓고 보면 조금 어, 좀 다른 게, 이 자산 토큰화 하려면 항상 정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짜리였는데 얼마로 변했다. 근데 그 정산은 또 SEC의 영역이라고 최근에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토큰화를 해봤자 정산은 또 SEC에서 한다? 그럼 어떤 자산 토큰은 또 CFTC로 넘어갈 수 있고, 이게 정말 권한이 애매합니다. 권한을 나눈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디파이의 규제 방식, 이 디파이가 만약에 규제 안으로 들어오고 활성화된다? 전통 금융을 이용할 이유가 더더욱 없습니다. 이자도 많이 줄 수 있고요. 정말 탈중앙화거든요. 사람 필요 없이 수수료, 뭐 중개 이런 거 없이 디파이를 이용하면 전통 금융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익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한 상황, 즉 밥그름 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고 있다는 거죠. 디파이 업계라든지 트럼프가 본인의 이익을 뺀다? 쉽지 않겠죠. 그리고 전통금융, 본인이 이거 좀 포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SEC랑 CFTC가 싸우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조율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우리가 가고 있고 언제 이게 완성이 되는지를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원은 통과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원위원회, 하원 본회의는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상원에 왔는데 농업위원회가 있고요. 은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안을 지금 각자 만들어서 각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농업위원회는 뭐고 은행은 뭐야? 왜 농업이 나오지? 자, 은행위원회는 SEC 관할, 증권을 감독하는 이제 위원회 쪽이고요. 농업위원회는 이제 말은 농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농업이 뭡니까? 콩, 뭐 밀, 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품을 뭐 롱쇼치는 CFTC 관할이 농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상원 쪽도 농업위원회 은행위가 있고요. 사실 하원도 있습니다. 근데 하원은 왜 이렇게 빨리 통과가 됐느냐? 농업위원회 두 개에서 뭉쳐서 이 초안을 만들어서 한 번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빨리 통과가 된 데 반해서 상원 쪽에는 일단 농업이나 은행이나 일단 이 위원들 파워 자체가 세고, 아까 보셨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로 초안을 만들어서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SEC냐 뭐 CFTC냐, 이게 조율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만들어서 이제 통합을 하는 요게 이제 메인 이벤트, 나낭, 뭐 핵심 병목이라고 여긴 써 있는데요. 한 1월에서 2월쯤에 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너가 포기해라, 내가 포기해라, 뭐 이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청문회 진행하고 상원 표결을 하고 하원과 막판 조정을 해서 최종 통과는 한 상반기 좀 넉넉하게 잡고 상반기점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략적인 일정이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요 일정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왜 지니어스는 빨리 통과가 되고 클래리티는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을까? 일단 난이도라든지 아까 이권이 엮여 있는 이 레벨이 좀 다릅니다. 지니어스는요, 일단 미국의 국채 문제, 부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는 대동단결할 수밖에 없죠. 반대를 한다면 너 그럼 대책이 뭔데? 미국 국채 찍어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할 건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대승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부채를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또 전통 은행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이거 흐름을 막을 수 없겠구나 싶어서 이미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웰스파고, 뭐 시티은행 다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건 좀 빨리 통과가 된 데 반해서 클래리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권
굉장히 첨예하게 엮여 있고 권한, SEC냐, 뭐 CFTC냐, 그리고 스테이블 들고만 있어도 이자를 주느냐, 디파이를 정말 크게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되느냐, 이건 말 그대로 정말 전통 은행과 싸운다는 거기 때문에 요게 조금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다. 그러나 요게 돼야만 결국 조작질이 줄어들고 코인이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미국의 유동성이 지금 올라갈 겁니다. 세계적인 유동성은 이미 올해부터 올라가서 각국의 증시가 사실 미국을 웬만하면 다 제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의 유동성이 결국 올라갈 텐데 이 유동성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코인은 클래리티 법안을 진행 상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차 다가오는 이런 글로벌 유동성과 주식의 상승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도 물론 중요하고 지켜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클래리티 법안이 상당히 진척되어야만 제인 스트리트 같은 하이에나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